옛날 옛적 거친 파도가 쉴 새 없이 부딪히는 서쪽. 바다에 찰싹 붙은 척박한 작은 갯마을에 두칠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두칠이는요, 안타깝게도 단 한마디의 말도 못했답니다. 아주 어릴 적에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는 무서운 열병을 한 달이나 호되게 앓고는 그 길로 혀가 뻣뻣하게 굳어버렸다지요. 남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머리와 귀는 멀쩡한데 입만 굳게 닫혀버린 개였습니다. 그래도 두칠이의 부모님 두 분이 살아계셨을 적에는 나름 다사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청청야담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두칠이가 배가 고프다며 손짓 한 번만 하면 어머니는 모락모락 김이, 나는 따끈하고 구수한 고구마 죽을 끓여주셨고, 아버지는 두칠이의 좁은 어깨에 꼭 맞는 앙증맞은 작은 망태기를 다정하게 손수 엮어 메어주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칠이가 15이 되던 해 억수 같은 비를 동반한 모진, 큰 폭풍이 한번 갯마을을 사납게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직채만한 파도가 덮치던 그날 밤, 두칠이의 아버지는 가족을 굶기지 않으려 그러나 바다에 나갔다가는 끝내 부서진 뱃조각 하나 남기지 못한 채 돌아오지 못했고, 어머니는 그 지독한 슬픔을 도저히 이기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다 그해 겨울 내내 자리보전을 하고 시름시름 앓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두칠이는 그렇게 21살의 늠름한 청년이 되도록 갯가에 다 쓰러져가는 낡고 외딴 움막 한 채를 묵묵히 끌어안고 홀로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외로운 두칠이를 보듬어 주기는커녕 등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두칠이 그놈은 말도 못하더니 부모 죽고 머리도 같이 멍청하게 빠진 게야. 쯧쯧, 저런 볼품없는 게 무슨 사내 구실을 한다고. 장가는커녕 평생 제 입 풀칠이나 변변히 하겠어. 제 부모 목숨까지 잡아먹은 사나운 팔자라더라. 재수옴 붙을 수 있으니 절대 가까이 가지 마라. 두칠이는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파는 그 모진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습니다. 귀까지 꽉 막힌 게 아니었으니까요. 비수가 꽂혀도 다 듣고 그저 꾹 참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애당초 다물 입조차 없는 사람이 분통을 터뜨리고 화를 낸들 무어 다른 뾰족한 수가 있었을까요?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넓은 갯벌만, 그저 고요하고 질퍽한 갯벌만 뚫어지게 들여다볼 따름이었지요. 아직 별빛이 희미하게 남은 새벽. 어스름이면 두칠이는 낡은 망태기를 둘러매고 찬 바람을 맞으며 어김없이 갯벌로 나갔습니다. 다른 건장한 사내들은 짝을 지어 배를 띄우고 바다로 나가 펄떡이는 물고기를 잡으려 큰 그물을 치는데, 두칠이에게는 그럴듯한 배 한 척도 없고 등짝을 마주댈 동무 하나 없었거든요. 그저 발을 때려 하면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차가운 진흙밭에 홀로 들어가 쉴 새 없이 뻘건 맨손가락으로 갯벌을 헤집어 단단한 조개를 잡고 깊숙이 숨은 낙지를 쑥 뽑아내고 잽상개를 낚아챘습니다. 그래도 두칠이는 갯벌의 섭리만큼은 마을의 어느 누구보다 훤히 잘 알았습니다. 어느 깊은 골에 살이 꽉 찬 백합이 굵게 박혀 있는지, 바닷물이 갠 어느 갯고랑에 눈치 빠른 낙지가 웅크리고 숨어 있는지, 밀물이 밀려들 물때가 몇십 경이나 남았는지 단번에 냄새로 알았지요. 두칠이에게 이 드넓은 갯벌이 곧 품어주는 어머니였고 든든한 아버지였고 유일하게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다정한 친구였습니다. 종일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일한 덕분에 두칠이의 낡은 망태기는 돌아올 때면 늘 묵직했지요. 다만 그 묵직한 결실을 시끌벅적한 장에 들고 가면 약삭빠른 장사꾼들이 저놈은 말을 못하니 값 후려치기 아주 딱 좋다 하며
혀를 차고는 동전 몇 입만 바닥에 던지듯 쥐어주고는 홀랑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두칠이는 턱없이 부족한 그 동전을 손에 꽉 쥐고서도 아무런 원망의 소리 한 번 내지 못한 채 씁쓸히 굳은 입을 닫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초라한 발걸음으로 돌아오는 갯가 좁은 길목에 동네 어귀에서 흙장난하며 놀던 짓궂은 마을. 아이들이 흙투성이인 두칠이를 보고는 얄밉게 깔깔거렸습니다. 두칠이 꿀먹은 벙어리 말. 못하는 두칠이 입에 꽉 담은 큰 조개를 물었나 혓바닥을 개한테 콱 물렸나. 두칠이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꼬마들을 향해 가만히 아주 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순박하고 티 없이 맑은지 우연히 한 번이라도 정면으로 그 선한 얼굴을 마주한 어른이라면 차마 양심에 찔려 두칠이를 2번 다시 욕하지 못했지요. 다만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어른들은 애초에 두칠이의 맑은 눈망울을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니 그것이 늘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두칠이는 싸늘한 움막 한가운데 위태로운 호롱불 하나를 켜놓고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작고 낡은 무명 보따리를 조심스레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밤눈을 비벼가며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꿰매놓고 가신 헌 저고리 한 벌과 아버지가 튼튼한 그물코를 짤 때 손에 꼭 쥐고 쓰시던 손때 묻은 뭉툭한 작은 손칼 한 자루가 덩그러니 들어 있었지요. 두칠이는 그 헌 저고리를 자기 무릎 위에 조심조심 펼쳐놓고 가만히 거친 굳은 살 박인 손바닥으로 다정히 쓸어내렸습니다. 비록 입은 굳게 다물었지만 두칠이의 뜨거운 가슴 안에서는 늘 터질 듯이 무언가가 쉬지 않고 조용히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유난히 알 굵은 백합을 2대나 넘게 캤어요. 어머니, 아버지, 오늘은 장터에서 동전 7잎을 두둑하게 받았어요. 벌어진 문틈으로 훅 하고 새어 들어온 밤바람에 호롱불이 파르르 흔들리면 마치 어둠 속에서 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칭찬해 주시는 것도 같아 두칠이의 외로운 마음은 이내 포근해졌답니다. 이렇듯 묵묵히 갯벌을 파며 살아가는 두칠이의 꿈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언젠가 비가 새는 이 낡은 움막 지붕에 노란 볏짚을 두툼하게 얹어 올리고 휑한 부엌에는 따뜻한 밥을 지을 번듯한 솥단지 하나를 새로 걸고 그래서 지나가는 마을 누군가에게 이리 들어와 따뜻한 죽 한 그릇 자시고 가시오 하고 비록 어설픈 손짓으로나마 정겹게 청해보는 것. 그 작고 소박한 사람의 온기가 두칠이가 마음에 품은 단 하나의 꿈이었지요. 다만 갯벌처럼 착하고 순박한 두칠이도 아직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바랐던 소박한 꿈이 이렇게 묘하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그것도 차갑게 빛나는 은빛 비늘이 달린 모습으로 어느 미친 듯이 폭풍우가 치는 늦은 밤 자기에게 훌쩍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그의 늦봄이었습니다. 남쪽에서부터 검은 구름이 며칠을 두고 몰려오더니 마침내 한밤중에 큰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갯마을의 비라는 것이 산골의 비와는 또 다르지요. 짠바람을 등에 업고 와서 한번 퍼붓기 시작하면 사람의 목소리도 안 들릴 만큼 마구 들이부었습니다. 그날 밤 두칠이는 움막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붕 한쪽이 새서 빗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자리에 깨진 사발을 받쳐놓고서요. 그러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낮에 갯가에 쳐둔 작은 그물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지요. 폭풍에 그물이 휩쓸려가면 다음 날 또 한 번 굶어야 하니까요. 두칠이는 도롱이를 걸치고
움막을 나섰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후려쳤지만 두칠이는 두 눈을 가늘게 뜨고 발이 빠지는 갯벌을 헤치며 그물이 있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물에는 무언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큼지막한 갯장어인가 했답니다. 빗물에 젖어번뜩이는 그것이 그물 안에서 몸을 비틀고 있었거든요. 두칠이는 그물을 들어 올려 호롱불에 비춰보았습니다. 뱀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른 팔뚝만한 어린 뱀. 비늘이 호롱불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거리는 흰빛 또는 어린 구렁이였습니다. 두칠이는 잠시 멈칫했지요. 갯사람들이 흰 구렁이를 무엇라 여기는지 두칠이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흰 구렁이는 영물이라 죽이면 그 집안이 망한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떤 이는 흉물이라 보면 무조건 두들겨 잡아야 한다고도 말했지요. 영물이든 흉물이든 두칠이의 눈에 그 어린 것은 그저 그물에 걸려 죽어가는 작은 짐승이었습니다. 두칠이는 도롱이를 벗어 손을 감쌌습니다. 그러고는 그 어린 구렁이를 그물에서 천천히 한 가닥 한 가닥 풀어주었지요. 어린 구렁이는 처음에는 사납게 머리를 쳐들었지만 두칠이의 손길이 다정하다는 것을 곧 알아챘는지 가만히 몸을 늘어뜨렸습니다. 두칠이는 그 어린 것을 도롱이에 쌓안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자기도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움막 안 호롱불 아래 두칠이는 그 어린 구렁이를 가만히 마룻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린 것은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머리를 슬쩍 들어 두칠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까만 눈동자. 두칠이의 가슴 한구석이 무어라 말할 수 없게 뜨거워졌습니다. 부모님 떠나신 뒤로 누군가가 자기 눈을 이렇게 똑바로 들여다본 일이 처음이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두칠이의 어깨 너머만 보고 지나갔습니다. 쯧하는 소리만 던지고는요. 두칠이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린 구렁이는 그 손을 향해 머리를 내밀더니 작은 혀를 쓱쓱 내밀어 두칠이의 손가락을 하찼습니다. 두칠이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빙긋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미소였지요. 두칠이는 부엌 한 구석에서 작은 옹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날 잡은 백합 2어 개와 다음 날 아침 죽거리로 모셔둔 보리쌀 한 줌이 들어 있었지요. 두칠이는 망설이지 않고 백합 1개를 까서 그 살을 어린 구렁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어린 구렁이는 그 살을 슬쩍 한번 하자보더니 입을 크게 벌리고 한 번에 삼켰지요. 그 모양이 어찌나 우습던지 두칠이는 또 한 번 빙긋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두칠이는 어린 구렁이를 헌 저고리에 쌓안고 그 저고리를 가슴팍에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어린 것의 매끈한 비늘이 두칠이의 가슴팍에 닿아 서늘하게 그러나 어쩐지 따뜻하게 콩, 콩, 콩 미세하게 뛰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폭풍우가 사정없이 몰아쳤지만 두칠이의 작은 움막 안마는 어쩐지 따뜻했지요. 두칠이는 그 어린 것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마음속으로요. 은빛 비늘이라 은비. 은비라는 이름이 마음속에서 한 번 떠오르자 두칠이는 자기도 모르게 또 한 번 웃었답니다. 은비는 자랐습니다. 자라도 무섭게 자랐지요. 처음에 두칠이의 가슴팍에 들어왔을 적에는 어른 팔뚝만 했던 녀석이 한 달이 지나니 두칠이의 다리만큼 굵어졌고 2달이 지나니 두칠이가 2팔로 안아들 수도 없을 만큼 길어졌습니다. 비늘은 점점 더 또렷한 은빛을 내었고 머리는 어린아이 주먹만큼 커졌으며 까만 2 눈은 호롱불빛을 받으면 2점의 보석처럼 빛났지요. 그러나 두칠이는 은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은비는 두칠이가 갯벌에 나갈 때면 들보 위에 다리를 틀고 가만히 자고 있었고
두칠이가 돌아오면 들보에서 스르륵 미끄러져 내려와 두칠이의 어깨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은비의 비늘이 두칠이의 목덜미에 와 닿으면 서늘하면서도 매끈하고 또 어쩐지 안온한 그 감촉이 두칠이를 안아주는 것 같았답니다. 두칠이는 손짓으로 은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손가락을 까딱까딱 흔들어 왔다 하고 말하기도 했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2번 두드려 보고 싶었어 하고 말하기도 했지요. 신기하게도 은비는 그 손짓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까만 두 눈을 한번 깜빡이고는 두칠이의 무릎 위에 큰 머리를 올려놓고 가만히 눈을 감는 것이었지요. 두칠이는 알았습니다. 사실은 진작 알고 있었지요. 은비는 보통의 뱀이 아니었습니다. 영물이었습니다. 갯사람들이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하는 그 흰 구렁이였지요. 그러나 두칠이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입이 없었으니 말하지 않은 것이 자연스럽기도 했지요. 두칠이는 그저 가슴속에 그 비밀을 곧게 안고만 살았습니다. 두칠이는 다만 한 가지를 신신당부했습니다. 손짓으로요. 검지를 입술에 가만히 갖다 대고는 다시 그 검지로 들보를 가리켰지요.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된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은비는 그 손짓을 알아듣는 듯 두칠이가 그 손짓을 할 때면 슬그머니 들보 위로 올라가 두꺼운 집단 사이에 몸을 숨겼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비밀을 두지 못합니다. 두칠이의 망태기에서 어느 날부턴가 백합이 2대씩 나오기 시작했고 두칠이의 야윈볼에 살이 조금 오르기 시작했고 두칠이의 입가에 어렴풋한 미소가 어리기 시작했지요. 그 모든 것을 마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두칠이 그놈 요즘 갯벌 아랫역에서 백합 2대씩 캐온다더라. 2대? 그 꼴은 우리 어성계도 함부로 못 캐는 자리인데 말 못하는 놈이 어떻게 거길 알았담. 수군거림이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수군거림은 곧 한 사내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막봉이는 갯마을 어성계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어성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을 어부들이 함께 그물을 짜고 함께 고기를 잡아 그 몫을 나누는 모임을 말하지요. 막봉이는 그 어성계의 장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누가 며칠을 일했는지 누구의 몫이 얼마인지를 모두 막봉이가 적었지요. 그런데 막봉이의 그 손가락이 여간 미끄럽지가 않았습니다. 가난한 어부들의 몫에서 2원입씩 슬쩍 떼어 자기 주머니에 넣고는 마을 잔치 때마다 큰 술독을 들고 와서는 큰 소리를 쳤지요. 내가 우리 마을의 살림을 안 보면 누가 본단 말이오. 허허. 마을 사람들은 막봉이의 그 미끄러운 손가락을 알면서도 어성계 장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막봉이밖에 없는 까닭에 다들 입을 다물고 살았답니다. 그런 막봉이가 오래전부터 탐을 내고 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칠이의 갯벌 자리. 두칠이의 움막 앞으로 펼쳐진 그 갯벌이 명당이었거든요. 백합이 굵게 박히고 낙지가 알을 까고 개가 때로 몰려드는 자리. 그러나 그 자리는 두칠이의 부모가 살아계실 적부터 두칠이네 차지였고 두칠이가 사는 한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가 없었지요. 저 두칠이 놈을 어떻게든 갯가에서 쫓아내야 할 텐데 막봉이는 늘 그렇게 중얼거렸답니다. 그러던 차에 두칠이가 백합 2대를 캐온다는 소문이 들리자 막봉이의 미끄러운 눈이 번뜩 빛났지요. 이거 무슨 수가 있겠는데. 두칠이 그놈 움막을 한번 살펴봐야겠어. 그날부터 막봉이는 두칠이의 움막을 슬쩍슬쩍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두칠이가 갯벌에 나간 사이에 움막 주변을 어슬렁거리기도 하고 밤늦게 담장 아닌 담장 너머로 부엌을 들여다보기도 했지요. 두칠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느 날 갯벌에서 돌아왔을 때 움막의 흙바닥에 낯선 발자국이 하나 찍혀 있는 것을 보고는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들보 위의 은비가 그날따라 유난히 몸을 깊이 감추고 있는 것을 본 것도 그때였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새벽 갯마을에 큰 그물 한 닭이 사라졌다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성계가 함께 쓰는 가장 크고 가장 비싼 그물이었지요. 그 그물이면 한 번에 청어가 수백 마리는 잡힌다고 했습니다. 막봉이가 마을 한가운데 평상에 올라서서 두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큰일이요. 우리 어성계의 큰 그물이 사라졌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누가 그 그물을 훔쳐갔단 말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부들은 굳은 얼굴이었고 안악들은 입을 가리고 술렁였지요. 막봉이는 그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두 손을 비비고는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어제 새벽에 그 그물자리에서 한 사람이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걸 봤소. 그게 누구냐 하면 마을 사람들이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두칠이요. 그 말 못하는 두칠이가 그 그물을 훔쳐갔소. 마을이 발칵 뒤집혔지요. 뭐? 두칠이가? 그놈이 왜 그 그물을 훔쳐? 그러고 보니 요즘 두칠이가 백합을 2대씩 캐오더라. 그 큰 그물로 갯벌 어기를 막고 캐가는 게로구나. 막봉이의 한마디에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퍼즐은 어찌나 빨리 맞춰지던지 두칠이가 미처 갯벌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마을은 이미 두칠이를 도둑으로 굳혀놓고 있었답니다. 두칠이가 백합 망태기를 메고 갯가 길을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수십 명이 두칠이의 움막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막봉이가 두 손을 허리에 짚고 서 있었지요. 두칠이 이놈 어디서 오는 게냐? 두칠이는 망태기를 떨어뜨리며 멈춰 섰습니다. 내 놈이 우리 어성계 큰 그물을 훔쳐갔지. 어디 한번 변명을 해봐라. 어디? 두칠이는 두 손을 흔들었습니다. 격하게요.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손바닥을 가슴팍에 갖다 대고 두 손가락으로 갯벌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안 했다. 나는 갯벌에 갔다 왔을 뿐이다. 그게 두칠이의 손짓이었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 그 손짓이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저놈 좀 봐. 손을 막 흔드는 게 분명 무어 캥기는 게 있는 게야. 말도 못하니 변명도 못하지. 막봉이 말이 맞다. 저놈 움막을 뒤져보자. 마을 사람들이 두칠이의 움막을 향해 우르르 몰려갔지요. 두칠이는 두 팔을 벌려 그 앞을 막아보려 했지만 그가는 두 팔이 수십 명의 어깨를 막아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두칠이는 흙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지요. 들보 위의 은비가 그 작은 움막 안에서 어떻게 될지 두칠이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 멈춰보시오. 날카로운 여인의 목소리가 마당을 갈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돌아보았지요. 한 젊은 안악이 어린아이 둘을 양손에 잡고 빠른 걸음으로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삼월내였습니다. 삼월내는 갯마을에서 2해 전 남편을 바다에 잃은 젊은 과부였지요.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살림을 꾸리느라 늘 손이 트고 얼굴이 거칠었지만 그 두 눈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유일하게 두칠이의 손짓을 알아듣는 사람이었지요. 까닭이 있었습니다. 삼월내의 작은 아들이 늦대어 말이 늦었거든요. 아이가 말을 못하던 시절 두칠이가 갯벌에서 잡은 작은 개 한 마리를 그 아이의 손에 쥐어주고는 손짓으로 천천히 이렇게 잡는 거야 하고 알려준 적이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삼월내는 두칠이의 손짓을 가만가만 익혔지요.
그 작은 은혜를 갚으려고요. 막봉이 어른, 두칠이가 무어라 손짓하는지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셨소? 막봉이가 발끈했지요. 이 안하기 뭔 소리요? 저놈은 말도 못하는데 무슨 손짓을 본단 말이요? 보지 않으시는 게지요. 들여다보지 않으시는 게지요. 두칠이 자네 다시 한번 손짓해보게. 삼월내가 두칠이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두칠이는 그 야윈 손을 천천히 들었지요. 손바닥을 가슴팍에 2번 두드리고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두 손가락을 펴 갯벌 쪽을 가리켰지요. 주먹을 쥐고 그 주먹을 망태기 모양으로 흔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손을 활짝 펴서 빈 손바닥을 마을 사람들에게 내보였습니다. 삼월내가 그 손짓을 한마디 한마디 풀어 큰 소리로 통역했지요. 나는 그물을 훔치지 않았다. 나는 새벽에 갯벌에 나가 백합을 캤다. 망태기 안에 있는 것은 백합뿐이다. 내 손은 비어 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두칠이의 망태기에는 정말 백합밖에 없네. 그 큰 그물을 어디다 숨겼다는 거야? 저 작은 움막에? 막봉이의 얼굴이 한번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끄러운 사내가 그 정도에 물러설 리가 없었지요. 저 안하기 두칠이와 짜고 거짓을 꾸미는 게요. 자, 어쨌든 움막은 뒤져봐야 하오. 그래야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소. 막봉이는 사람들을 떠밀듯이 다시 움막 쪽으로 몰아갔습니다. 두칠이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아 비는 신용을 했지요. 그러나 그 작은 움막의 들보 위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다리를 풀고 있었습니다. 은비였지요. 성남 마을 사람들은 순식간에 두칠이의 작고 초라한 움막을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막봉이의 얄팍한 선동만 믿고 억울한 도둑을 기어이 잡아내겠다는 맹목적인 분노가 잔뜩 서려 있었지요. 당장 저 더러운 움막을 부숴버리자. 숨겨둔 그물이 나올 때까지 거정문부터 뜯어내버려. 군중의 흥분된 외침에 한껏 기세가 등등해진 막봉이가 앞장서서 거칠게 다가가 움막의 낡은 거정문을 와락 잡아챘습니다. 오랜 세월 매서운 갯바람을 견디던 거정문이 힘없이 우두둑 뜯기며 흘바닥 한쪽으로 처참하게 넘어갔지요. 안은 빛 한 줌 없이 어두컴컴했고 평소 두칠이가 소중히 켜두던 작은 호롱불마저 싸늘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막봉이는 시근덕거리며 붉게 타오르는 횃불을 좁은 움막 안으로 깊숙이 쑤셔 넣듯 들이밀었습니다. 자, 똑똑히들 보시오. 이 비좁은 구석 어딘가에 우리 어성계의 그 크고 비싼 큰 그물이 숨겨져 있을게요. 마을 사람들이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막봉이의 떡 벌어진 등 뒤로 우르르 몰려들어 횃불빛이 닿는 움막 안을 요리조리 들여다보았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두칠이는 그 폭력적인 광경을 그저 차가운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채로 체념한 듯 무기력하게 바라보고만 있었지요. 그러나 막봉이의 호언장담과 달리 좁은 움막 안에는 그 크고 무거운 그물, 비슷한 것은 단 한 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렁이는 횃불이 구석구석을 비췄지만 한쪽 구석에 초라하게 둘둘 말린 해진 헌 멍석 하나, 반대편에 쓸쓸히 놓인 금이간 깨진 솥단지 하나, 그리고 두칠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어머니의 낡은 무명 저고리 한 벌이 전부였지요. 그것은 도둑의 작물이 아니라 가난하고 외로운 청년이 버텨온 앙상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잔뜩 기대했던 그물이 보이지 않자 머쓱해진 막봉이의 험악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일그러졌습니다. 이 독한 놈 감히 어디다 꽁꽁 감춘 게냐. 분명 이 좁은 토방 흙바닥 아래 깊숙이 파묻어 숨긴 게지. 자,
다들 이리 와서 이놈의 토방을 싹 다 파 뒤집어 봅시다. 막봉이는 씩씩거리며 흥분해서는 거칠고 큼지막한 발길질로 애꿎은 토방 흙바닥을 마구 파헤치며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분을 이기지 못하고 흙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두치리의 옆을 휙 지나치며 자신이 신은 무거운 발로 두치리의 앙상한 옆구리를 사정없이 걷어차 버렸습니다. 퍽 하는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이 지독한 놈, 이 괘씸한 도둑놈아, 어디 이래도 그물이 다 부서지지 않나 보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두치리는 그 억센 발길질에 흙바닥 위로 짐짝처럼 그대로 옆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흙먼지가 이는 가운데 꾹 담은 두치리의 파르르 떨리는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붉은 핏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그 참혹한 모습을 지켜보던 사멀레가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두치리에게로 다급히 달려갔습니다. 막봉이 어른, 대체 이게 무슨 짐승 같은 짓이오? 그물도 안 나왔는데 이 순하고 죄도 없는 사람을 어찌 이리 함부로 짓밟고 친단 말이오. 막봉이는 화가 머리끝까지나 눈에 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당장 저리 비키시오. 이 안하기 남의 일에 왜 자꾸 끼어들어. 막봉이가 두 팔을 벌려 막아서는 사멀레를 거칠게 밀쳐 내버렸습니다. 힘없이 떠밀린 사멀레가 흙바닥에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찢자 엄마를 붙잡고 있던 어린 두 아이가 공포에 질려 와응응애응애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지요. 아무리 막봉이가 어성계의 우두머리라지만 약한 과부와 아이들, 그리고 저항 못하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광경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동정 어린 술렁임이 크게 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막봉아 말도 못하는 불쌍한 사람을 저리 피가 나도록 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은가. 맞소. 더구나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들이 두 눈을 뜨고 다 보는 앞에서 저게 무슨 무도한 짓이오. 마을 사람들의 불만 섞인 수군거림이 커졌지만 막봉이는 도무지 이성을 찾지 못하고 그 소리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위협적으로 휙휙 흔들며 바닥에 쓰러져 앓고 있는 두치리에게 다시 흉폭하게 다가갔지요. 이 악독한 놈, 당장 그 금을 어디다 꿍쳐 감췄는지 토해내지 못해. 어디 늘어질 때까지 한 번 더 호되게 맞아봐라. 막봉이가 억센 소나기로 두치리의 낡은 옷 멱살을 꽉 부여잡고 억지로 질질 일으켜 세웠습니다. 씩씩거리는 막봉이의 솥뚜껑같이 큰 주먹이 두치리의 멍든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솟구쳐 올랐지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움막의 높은 들보 위에서 그림자처럼 몸을 숨기고 있던 무언가가 소리 하나 없이 사르륵 아주 부드럽고 서늘하게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의 붉은 빛을 받아 찬란하게 번쩍이는 은빛 줄기 하나. 숨죽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그 기이하고 거대한 은빛 물체를 발견한 것은 막봉이의 억센 주먹이 두치리를 강타하기 직전이었지요. 뒷줄에 있던 누군가가 기겁하며 하는 기이한 소리를 냈고 또 누군가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구렁이다. 엄청나게 큰 흰 구렁이 하고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잔뜩 독이 오른 막봉이는 뒤에서 들리는 그 다급한 경고 소리를 미처 듣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자기 주먹의 힘으로 진실을 덮겠다는 생각에만 흠뻑 빠져 있었으니까요. 스르륵 찰칵 어느새 허공을 가르며 수직으로 떨어진 은비의 성인 남자. 허벅지만큼 굵고 아득히 긴 몸뚱이가 들보에서부터 막봉이의 굵은 한쪽 다리 위로 묵직하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서늘하고
두꺼운 근육질의 몸으로 막봉이의 다리를 뱀의 사냥 본능처럼 꽉 휘감기 시작했지요. 거친 발목을 옥죄듯 한 번, 두꺼운 종아리를 뼈가 부서질 듯 두 번, 그리고 바들바들 떨리는 무릎까지 칭칭 세 번. 으악. 이게 무엇야. 다리에 느껴지는 기분. 나쁜 차가운 감촉과 엄청난 압박감에 막봉이가 그제야 화들짝 놀라 눈을 내려 자기 다리를 보았습니다. 제 다리를 칭칭 감고 있는 거대한 은빛 비늘을 마주한 순간 산도적 같던 그 큰 덩치가 다리에 팍 힘이 풀려 흙바닥에 쿵 하고 그대로 꼴사납게 주저앉으며 짐승처럼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지요. 구렁이. 으악, 흰 구렁이다. 사람 살려.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혼비백산한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지르며 파도에 밀리듯 서로 엉켜 뒤로 멀찌감치 물러섰습니다. 공포에 질린 막봉이의 덜덜 떨리는 손에서 횃불이 툭 하고 굴러떨어져 축축한 흙바닥에 지직 소리를 내며 허무하게 꺼져버렸지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은비는 막봉이를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듯 굴면서도 절대 물지 않았습니다. 치명적인 독을 품은 그 크고 뾰족한 송곳니로 살점을 깨물지도 않았고 붉고 갈라진 혀를 날름거리며 사납게 눈을 부라리지도 않았지요. 다만 도망치려는 막봉이의 다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숨이 콱 막힐 정도로 더욱 단단하게 옥죄며 휘감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허공을 향해 그 거대한 은빛 머리를 쓱 들어 올려 덜덜 떠는 막봉이의 땀방울 맺힌 얼굴. 바로 코앞에 가만히 아주 고요하게 가져다 대었지요. 연기를 품은 까맣고 깊은 두 눈이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듯 막봉이의 비겁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를 정면으로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살기를 느낀 막봉이의 입에서 터져나오던 끔찍한 비명이 처음에는 뱀에 물려 죽을 것 같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의 비명이었던 것이 은비의 깊은 눈동자를 마주하고 나서는 점차 영혼, 밑바닥부터 무너져 내리는 다른 짐승 같은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아이고,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내 목숨만 살려다오. 뒷걸음질 치던 마을. 사람들이 막봉이의 뜬금없는 애원에 의아해하며 멈칫했지요. 막봉이는 눈물 콧물을 범벅한 채 두 손을 싹싹 비벼대며 맹렬히 빌면서 두서없이 횡설수설 묻지도 않은 자기의 추악한 죄를 스스로의 입으로 다급하게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훔쳤어. 그 비싼 그물은 두칠이가 훔친 게 아니라 내가 몰래 감춘 게다. 내가 오늘 새벽 아무도 모르게 어성계 창고 뒤편에 있는 썩은 집단 속에 꽁꽁 숨겨놓았다. 말 못하는 두칠이 저놈한테 도둑 누명을 씌우고 마을에서 내쫓으려고 내가 저놈 움막 앞에 알짜배기 명당 갯벌 자리를 탐내서 미친 짓을 벌였다. 내가 다 꾸민 짓이야. 내가 천하의 몹쓸 놈이다. 내가 잘못했다. 스스로 털어놓은 추악한 진실의 좁은 마당이 그야말로 발칵 크게 뒤집혔지요. 뭐라고? 귀를 의심하겠네. 막봉이 자네가 그 비싼 큰 그물을 훔쳐서 숨겼다고? 어성계 우두머리라는 작자가. 아이고 맙소사. 그럼 우리 불쌍한 두칠이는 여태 아무 죄도 없이 저 모진 매를 고스란히 다 맞았단 말이지. 이런 천하에 인면수심 못된 사내가 다 있나? 짐승만도 못한 놈. 마을 사람들의 배신감에 찬 날. 선시선과 끓어오르는 분노가 일제히 겁에 질려 벌벌 떠는 막봉이를 향해 화살처럼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폭로되자 은비는 임무를 다했다는 듯 덜덜 떨리는 막봉이의 다리에서 천천히 아주 우아하게 다리를 서서히 풀었지요.
그러고는 피를 흘린 채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는 가엾은 두칠이에게로 스르륵 스르륵 한없이 부드럽게 흙을 치며 미끄러져 갔습니다. 두칠이의 굽고 야윈 어깨에 그 큰 은빛 머리를 포근하게 올리고는 따뜻한 까만 혀를 쓱쓱 내밀어 맞아서 붉게 부어오른 두칠이의 상처난 뺨을 위로하듯 애틋하게 갖다 대었지요. 두칠이의 아득하고 흐릿해져 가던 의식 속에 자신을 지켜준 은비의 매끈하고 서늘한 비늘의 감촉이 다정하게 전해졌습니다. 두칠이는 욱신거리는 고통 속에서도 힘겹게 가는 손을 들어 올려 자신을 구하러 와준 은비의 큰 머리를 가만히 아주 소중하게 쓰다듬었지요. 그 따뜻한 손길은 마치 나는 괜찮다, 은비야. 내가 다치지 않고 와주어 다행이다. 이젠 정말 괜찮다 하고 마음으로 다정하게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울 만큼 압도된 마을. 사람들은 그 성스럽고도 기이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는 도무지 놀라움에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재수없고 흉측하다 저주했던 흰 구렁이가 사악한 진짜 죄인을 꼼짝 못하게 휘감아 제압했지만 털끝 하나 상처 입히지 않았고 오직 두려움만으로 죄인의 입에서 꽁꽁 숨겨둔 진실을 낱낱이 끌어내고는 정작 억울하게 다쳐 피 흘리는 착한 청년에게로 다가가 그 핏기 가신 뺨을 가족처럼 핥고 있었으니까요. 과연 이게 흉물이란 말이요, 영물이란 말이요. 그 경이롭고도 뭉클한 순간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눈을 가리고 있던 지독한 편견을 거두고 두칠이와 은빛 구렁이를 향해 아주 자연스레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그날 밤 마을 어른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 의논했습니다. 이장 어른이 흰 수염을 쓸어내리며 입을 열었지요. 막봉이의 죄가 백일하에 드러났소. 게다가 사람을 친 죄, 그것도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친 죄가 더 무겁소. 이 죄를 어찌 다스리는 것이 옳겠소. 마을 사람들이 분분히 의견을 내었습니다. 막봉이를 마을에서 쫓아내자는 사람도 있었고 곤장을 쳐서 다스리자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두칠이가 손을 들었지요. 사몰래가 두칠이의 손짓을 한마디 한마디 풀어주었습니다. 두칠이가 말합니다. 막봉이 어른을 쫓아내지 말아주십시오. 다만 막봉이 어른이 빼앗아간 어성계의 몫을 가난한 어부들에게 돌려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갯벌의 가장 험한 물때 일을 맡게 해주십시오. 그것이면 됩니다. 마을 어른들이 두칠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그 작은 청년의 손짓에서 흘러나오는 너른 마음에 모두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장 어른이 깊은 한숨을 내쉬셨지요. 두칠이의 그 마음이 우리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는구먼. 이장 어른은 막봉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막봉아, 두칠이의 청대로 하라. 어성계 장부를 모두 마을 회관에 내놓고 잘못되어간 몫을 한 푼 한 푼 갚아라. 그리고 갯벌의 한 살이 일은 평생 내 몫이다. 알겠느냐? 한 살이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갯마을에서 가장 험한 물때 일을 말하지요. 한밤중에 물이 빠지면 갯벌 가장 깊숙한 데까지 들어가 지늘게 무릎까지 빠지면서 큰 그물을 거두고 다시 치는 일이거든요. 어성계에서 가장 젊은 사내들이 돌아가며 맡아도 힘들다고 투덜거리는 일을 막봉이가 평생 혼자 하게 된 것이지요. 막봉이는 흙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받았습니다. 다리가 아직도 떨리는 모양이었지요. 그렇게 마을은 한번 평화로워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칠이의 갯벌 자리는 다시 두칠이의 차지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두칠이를 만나면 가만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 시작했지요. 어떤 안악은 두칠이의 움막에 따끈한 시루떡 한 접시를 가져다 놓고 가기도 했고 어떤 어부는
갓 잡은 청어 한 두름을 슬그머니 마루에 걸어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두칠이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두칠이의 입은 여전히 다물려 있었지만 그 손짓은 점점 더 자주 마을 사람들과 통하기 시작했지요. 사몰래가 곁에 없어도 사람들은 두칠이의 손짓을 한 번, 두 번 들여다보다가 어느새 그 뜻을 짚어내곤 했답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한 번에 다 사라지지가 않아요. 막봉이는 겉으로는 뉘우친 듯 굴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두칠이의 그 갯벌 자리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색이 어성계의 우두머리였던 사내가 가장 험한 한 살이 일이나 평생 해야 한다는 게 내심분했지요. 그리고 두칠이의 그 흰 구렁이만 떠올리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도 어느 한 구석에서는 도리어 그 영물을 가만두지 못하겠다는 그런 뒤틀린 마음까지 자라났습니다. 여름이 깊어갔지요. 그의 여름은 흉어였습니다. 청어도 잘 들지 않았고 조기도 멀리 빠져나가 어성계의 살림이 여간 빠듯한 게 아니었지요. 그러던 차에 막봉이가 어성계의 묵은 장부 한 권을 꺼내 들고 다시 마을 회관 평상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제 어성계 묵은 장부를 정리하다 보니 이상한 게 하나 발견됐소. 마을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지요. 이게 뭐냐 하면 두칠이의 부친이 살아계실 적에 우리 어성계에서 빌려간 비지요. 청어 잡으러 나갈 때 작은 배 한 척을 빌려갔다가 그 배가 풍랑에 부서지면서 그 값을 갚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지. 그 빚이 여태 못 받고 묵어 있었던 거요. 막봉이는 묵은 장부를 펼쳐 들었습니다. 빛바랜 종이에 어딘가 글씨가 적혀 있고 한쪽 끄트머리에 도장 자국이 찍혀 있었지요. 두칠이 부친의 도장이 분명히 여기 찍혀 있소. 그러니 이 빚을 두칠이가 갚아야 할 게 아니오? 그런데 두칠이가 그 큰 돈을 무슨 수로 갚겠소? 그러니 이 빚 대신 두칠이의 그 갯벌 자리를 어성계에 내어 놓아야 하지 않겠소?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지요. 아니, 또 그 갯벌 자리야? 하지만 도장이 찍혀 있다면야. 두칠이 부친이 정말 그런 빚을 졌단 말이오? 두칠이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두칠이는 막봉이가 들고 있는 그 장부를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빛바랜 종이 끄트머리에 정말로 아버지의 도장 비슷한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두칠이는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빚을 지셨을 리 없다는 마음은 분명한데 두칠이는 그것을 증명할 입이 없었지요. 글도 모르고 말도 못하고 다만 가슴만 답답할 따름이었답니다. 사몰래가 두칠이의 손짓을 통역하려 했지만 두칠이의 손은 그저 떨리기만 할 뿐 무어라 손짓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이장 어른조차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마당의 술렁임을 갈랐지요. 마을 어귀에서 한 늙은이가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늙은 봉사 영감이었지요. 이 영감은 갯마을에서 평생을 산 점쟁이였습니다. 두 눈이 어릴 적부터 멀어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두 귀와 그 두 손가락으로 사람의 사주를 짚어내고 종이를 만져 글의 진위를 짚어내는 그런 묘한 재주를 가진 어른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영감을 두고 두 눈은 멀었어도 마음의 눈은 누구보다 밝은 어른이라고들 했습니다. 영감은 지팡이를 더듬으며 막봉이가 서 있는 평상 앞으로 다가왔지요. 막봉아, 그 장부를 이리 줘보아라. 아, 영감님, 이건 어성계의 묵은 장부라 함부로 만지면. 이리 달라. 내 손이 더러우면 그때 가서 한번 닦아주려무나.
영감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막봉이는 마지못해 장부를 영감의 손에 건넸지요. 영감은 그 장부에 빛바랜 종이를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한 자 한 자. 영감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어렸지요. 막봉아, 이거 우습구나. 무엇이 우습단 말이오, 영감님. 이 종이의 결을 보거라. 묵은 장부의 종이는 세월에 절어 결이 모두 한쪽으로 누워 있어야 하지. 그런데 이 종이의 끄트머리, 그 도장이 찍혀 있는 자리만 결이 일어나 있구먼. 묵은 종이에 새로 무언가를 쓰고 그 위에 도장을 찍은 손길이라야 이렇게 결이 일어선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영감을 바라보았지요. 그뿐인가. 이 글씨의 묵을 보거라. 진짜 묵은 글씨는 종이에 깊이 베어 손가락으로 만지면 거칠지 않고 매끈하지. 그런데 이 글씨는 막 쓴 묵 자국처럼 손가락에 까칠까칠 잡힌다. 허허, 막봉아. 내가 어디서 묵은 장부 한 권을 가져와 그 끄트머리에 새로 글씨를 적고 두칠이 붙인의 도장 비슷한 것을 새기어 찍었구나. 그렇지 않으냐? 마당이 깊은 침묵에 잠겼지요. 막봉이의 얼굴이 한번 새파래졌다가 한번 새빨개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두 손을 휘저으며 큰 소리로 외쳤지요. 영감님이 두 눈도 못 보시는데 어떻게 그걸 안단 말이오. 그건 영감님 손이 늙어서 잘못 짚으신 거요. 영감이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손은 늙었지. 그런데 막봉아, 묵은 종이결과 새 종이결을 가려내는 데에는 두 눈보다 늙은 손이 훨씬 빠르단다. 너는 평생을 두 눈만 믿고 살았으니 그걸 모르지. 마을 사람들이 무릎을 쳤습니다. 어허, 그 말씀이 맞소? 눈먼 영감님이 두 눈 멀쩡한 우리보다 진실을 더 잘 보시는구나. 막봉이 이 사내가 또 거짓을 꾸몄구나. 영감은 막봉이의 어깨를 지팡이 끝으로 가만히 짚었지요. 막봉아, 한 번은 누명이고 두 번은 거짓 장부냐. 너의 그 미끄러운 손가락이 결국 너 자신을 미끄러뜨리게 생겼구먼. 그렇지 않으냐? 마을이 한바탕 폭소와 탄식으로 뒤집혔습니다. 폭소는 눈먼 영감이 눈뜬 사내의 거짓을 짚어낸 그 통쾌함에서 왔지요. 탄식은 사람의 욕심이 그렇게도 끈질기다는 그 한심함에서 왔습니다. 막봉이는 흙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지요. 그러더니 또다시 두 손을 모아 자기 죄를 줄줄이 토해내기 시작했답니다. 그해 한여름, 서남 쪽에서 세찬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갯마을 노인들이 평생 본 적 없다는 큰 폭풍이었지요. 바람은 집단을 통째로 날렸고 비는 우물물처럼 쏟아졌으며 파도는 마을 어귀의 평상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어선계의 모든 배가 갯가에 묶였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집 안방에 웅크려 있었지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 갯가에서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사람 살리시오. 사람 살리시오. 빗속에 그 비명을 들은 두칠이가 도롱이를 걸치고 갯가로 달려나갔지요. 갯마을의 청장년 몇 사람도 횃불을 들고 따라 나섰습니다. 비명의 주인은 막봉이었답니다. 막봉이가 평소처럼 한살이 일을 하러 갯벌 가장 깊은 데까지 들어갔다가 갑작스레 들이친 큰 파도에 휩쓸려 나가기 직전이었지요. 진흙에 무릎까지 빠진 채로 두 손으로 자기 머리를 감싸고 통곡하듯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내가 잘못했소. 살려주시오. 폭풍 속에서 막봉이의 그 비명은 어쩐지 두 죄를 합한 자가 마지막에 부르짖는 회한처럼 들렸답니다. 두칠이가 도롱이를 벗어 던지고 갯벌로 뛰어들었지요. 진흙이 두칠이의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두칠이의 가는 몸이 휘청, 휘청 흔들렸지요. 두칠이, 위험하다. 돌아오너라. 뒤따라온 어부들이 외쳤지만 두칠이는 손으로 한번 그쪽을 가리키고 다시 막봉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그런 손짓이었지요. 두칠이가 막봉이의 손목을 잡았을 때 또 한 번 큰 파도가 밀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휩쓸렸지요. 마을 사람들의 비명이 갯가에 가득 찼습니다. 두칠이, 두칠이. 그 순간이었지요. 폭풍의 한가운데 검은 바닷물 위로 무언가 은빛 줄기가 길게, 길게 솟아올랐습니다. 은비였습니다. 은비의 그 굵고 긴 몸이 검은 파도 한가운데를 가르며 두칠이와 막봉이를 향해 미끄러져 갔지요. 그러더니 그 두꺼운 몸으로 두칠이의 허리를 한번 휘감고 막봉이의 가슴팍을 한번 휘감고 그 큰 머리로 갯가 쪽을 가리키며 두 사람을 한 번에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은빛 구렁이가 폭풍의 바다 한가운데를 가르며 두 사람을 갯가로 끌어내고 있는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이 평생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은비는 두 사람을 갯가의 마른 자리에 부드럽게 내려놓았지요. 그러더니 그 큰 머리를 들어 두칠이의 얼굴 곁으로 가져갔습니다. 두칠이는 흠뻑 젖은 채로 가는 손을 들어 은비의 큰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지요. 은비의 까만 두 눈이 두칠이를 한번 깊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천천히 다시 검은 바다 쪽으로 돌아섰지요. 스르륵 스르륵. 은비의 그 길고 긴 몸이 검은 파도 속으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은빛 비늘이 마지막으로 한번 폭풍의 어둠 속에서 반짝 빛나고는 사라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레 두 손을 모으고 그 검은 바다를 향해 절을 했지요. 흰 구렁이는 영물이라고 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흰 구렁이가 100년을 살면 용이 된다고도 했지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본 그 광경이 무엇이었는지 누구도 입을 열어 함부로 말하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가슴 한구석에 그 은빛 비늘의 빛을 새겼습니다. 두칠이는 폭풍이 잦아든 새벽까지 갯가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두 손은 가만히 무릎 위에 놓고 두 눈은 검은 바다를 향해 둔 채로요. 은비야, 은비야. 두칠이의 가슴 속에서 그 이름이 한 번, 두 번, 세 번 울렸습니다. 그러나 두칠이의 입은 끝내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지 못했지요. 다만 두칠이의 두 뺨에서 굵은 눈물 두 줄기가 짠 갯바람에 섞여 흘러내렸을 따름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장 어른이 두칠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두칠이, 자네는 이제 우리 마을의 갯도감일세. 갯도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갯마을에서 갯벌의 모든 살림을 맡아보는 자리를 말하지요. 어느 꼴에 백합이 굵게 박히는지, 어느 갯고랑에 낙지가 알을 까는지, 어느 자리에 그물을 쳐야 하는지를 모두 정하고 어성계의 어부들에게 그 자리를 골고루 나누어 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갯마을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갯벌을 잘하는 사람만 맡을 수 있는 자리지요. 두칠이는 한참을 망설였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청하는 그 자리를 끝내 받았습니다. 말이 없는 갯도감. 그러나 그 갯도감의 손짓 한 번이면 마을의 어부들이 모두 그쪽으로 그물을 치러 갔지요. 두칠이의 손짓은 점점 더 또렷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 손짓을 점점 더 잘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몰래가 통역을 해주었지만 어느새부터인가
마을 사람들 모두가 두칠이의 손짓을 곁눈으로도 짚어내게 되었지요. 말없이도 마을이 도는구먼. 두칠이가 손짓 한 번이면 마을이 한 번 들썩이니 어성계 살림이 가장 정직하던 시절이로다. 마을 노인들이 그렇게들 말했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마을의 살림은 두칠이의 손짓 아래 차곡차곡 회복되었지요. 어성계의 장부는 마을 회관에 항상 펼쳐져 있어 누구든 와서 그 한자 한자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막봉이는 평생 약속한 한살이 일을 묵묵히 했고 가끔 두칠이의 갯벌일을 도와주러 슬그머니 나타나기도 했지요. 처음에는 그저 빚을 갚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막봉이는 그 일에서 어쩐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두칠이 자네 곁에 있으면 어쩐지 짠바람조차도 덜 짜게 느껴지는구먼. 막봉이가 어느 날 두칠이에게 그렇게 손짓 비슷한 것을 해보였지요. 그 백발이 성성한 사내가 손이 어색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양이 우스워서 두칠이는 또 한 번 빙긋 웃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월내가 두칠이의 움막에 다녀갔지요. 삼월내는 어성계 일이 끝나면 종종 두칠이의 움막에 들러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두칠이가 잡아온 갯것으로 한 솥 가득 죽을 끓여가곤 했습니다. 두칠이는 그 죽 한 그릇이면 한 끼가 충분했지만 삼월내는 늘 두 그릇씩 끓여 한 그릇은 두칠이의 마루에 놓아두고 갔지요. 내일 아침에 자시오하는 손짓과 함께요. 그날도 삼월내가 두 아이를 데리고 움막을 다녀가는 길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마당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멈춰서더니 두칠이를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지요. 두칠이 아저씨. 마당이 한순간 멎었습니다. 두칠이 아저씨,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살자요. 삼월내가 새빨개진 얼굴로 작은 아들의 입을 막았지요. 아이고, 이 녀석이 무슨 말을 그렇게. 큰아들도 작은 손으로 두칠이의 옷자락을 잡아 끌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어머니가 두칠이 아저씨 이야기하면서 웃을 때가 제일 예뻐요. 삼월내는 더 새빨개졌지요. 그러더니 두 아이의 손목을 끌어쥐고 마당을 후다닥 빠져나가며 한마디 외쳤습니다. 두칠이 자네는 이 아이들 말 듣지 마시오. 그저 어린 것들이 헛소리 한 거니까 그저. 두칠이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멍하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두 손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무릎 옆에서 떨고 있었답니다. 그러더니 두칠이의 가슴팍에서 무언가가 따끈하고 묵직한 것이 한번 솟구쳤습니다. 두칠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지요. 가린 손바닥 사이로 한 줄기 웃음 같기도 하고 한 줄기 흐느낌 같기도 한 묘한 소리가 새어나왔답니다. 말 못하는 청년이 처음으로 자기도 잘 모르는 어떤 그 큰 마음을 가슴에 가득 안은 밤이었지요. 그날 밤 두칠이는 어머니의 헌 저고리를 펼쳐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품어두었던 그 작은 비밀 하나를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 풀어놓는 그런 밤이었지요. 어머니, 저는요, 어쩌면 어머니께도 손짓으로 한 번도 드린 적 없는 그런 마음을 누군가에게 한 번 드려보고 싶어요. 호롱불이 한 번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가만히 어쩌면 고개를 끄덕여 주신 것 같기도 했지요. 이듬해 봄 두칠이와 삼월내는 갯마을의 작은 잔치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큰 잔치는 아니었지요. 마을의 어른 몇 분과 늙은 봉사 영감과 막봉이까지 그저 마을 사람들이 두 손을 모으고 둘러앉아 떡 한 접시와 막걸리 한 동이를 나누어 마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두칠이는 손짓으로 삼월내는 입으로 두 사람이 평생 서로의 곁에 있겠다는 약속을 했지요. 삼월내의 두 아이는 두칠이의 양 무릎에 한 명씩 앉아
큰아이는 두칠이의 옷고름을 만지작거리고 작은아이는 두칠이의 손가락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잔치 자리에서 모두가 한 번씩 갯가 쪽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검은 바다 어딘가에 은빛 비늘 하나가 가만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모두에게 들었던 것이지요. 은비야, 보고 있니? 두칠이가 이제 혼자가 아니란다. 마을 노인들 중 누군가가 작게 그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갯물이 한 번 들고 나기를 수천 번 그렇게 흘렀지요. 두칠이의 그 다 쓰러져 가던 움막은 어느 봄날 마을 사람들의 손길로 새로 지어졌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성계의 사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집에 모셔둔 굵은 나무를 어깨에 메고 왔지요. 어떤 어부는 자기 배에 묵은 나무를 한자 한자 톱으로 잘라 가져왔고 어떤 사내는 흰 회벽을 바를 진흙 한 동이를 머리에 이고 왔습니다. 그 누구보다 앞장서 일을 한 사람은 막봉이었지요. 막봉이는 자기 집에 가장 굵은 들보 한 자루를 어깨에 메고 와서 두칠이의 움막 가장 한가운데에 그것을 세웠답니다. 두칠이 자네, 이 들보가 평생 자네 집 천장을 받쳐줄 거다. 내가 그 약속을 어찌 잊겠는가. 막봉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요. 두칠이는 그 어깨를 한번 가만히 다독여 주었답니다. 며칠 동안 두드리고 엮고 바르고 나니 다 쓰러져 가던 그 움막이 어느새 갯마을에서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붕은 두툼한 집단으로 빈틈없이 이어졌고 벽은 흰 회로 곱게 발라졌으며 마루에는 반들반들한 새 마루판이 깔렸지요. 부엌에는 큼직한 가마솥이 새로 걸렸고 마당 한쪽에는 갯것을 말릴 너른 평상이 새로 놓였습니다. 집들이 하던 그날 마을은 한바탕 잔치였답니다. 마당에 가마솥이 2개 걸리고 큰 솥에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백설기가 쪄지고 작은 솥에는 갓 잡은 청어대를 끓인 진한 어죽이 끓었지요. 마을의 모든 집에서 음식 한 접시씩을 들고 와 마루 위에 차려놓았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막걸리 잔을 돌리며 흥겨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두칠이는 그 잔치의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지요. 새로 지어 입은 무명 저고리가 두칠이의 야윈 어깨에 단정히 걸쳐져 있었고 그 곁에 사멀레가 앉아 있었으며 두 아이가 두칠이의 무릎에 한 명씩 앉아 있었답니다. 마을 어른들이 두칠이에게 일일이 막걸리 한 잔씩을 따라주셨고 안악들은 떡 한 점이라도 더 두칠이의 손에 쥐어주려 했지요. 두칠이는 그 모든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두 손을 모았지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말을 했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마을이,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곁에 앉은 사람이 모두 저의 가족입니다. 두칠이의 두 눈에서 따뜻한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흘러내렸지요.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늙은 봉사 영감이 지팡이로 평상을 한번 두드리며 큰 소리로 한마디 했답니다. 내가 비록 두 눈이 멀었지만 오늘 두칠이의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는 손가락으로 짚지 않아도 보이는구먼. 마당이 한바탕 웃음에 휩싸였지요. 영감이 또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두칠이 자네,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자네가 평생 입을 다물고 살아왔으니 한마디만, 딱 한마디만 마음속으로라도 외쳐보게. 그게 자네의 첫 말씀이 될 거다. 두칠이가 멈칫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두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떠들썩하던 마당이 한순간 깊은 침묵에 잠겼지요. 두칠이는 가만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더니 가슴 깊은 데서
그동안 한 번도 입에 올린 적 없는 그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천천히 끌어올렸지요. 은비야, 고맙다. 두칠이의 마음속에서 그 한마디가 울리자 마당 너머 갯가 쪽에서 어쩐지 짠바람 한 줄기가 따뜻하게 마당으로 불어들어왔답니다. 그 바람이 백설기 김을 한번 흔들고 막걸리 잔을 한번 흔들고 두칠이의 무명 저고리 옷자락을 한번 흔들고는 다시 갯가 쪽으로 돌아나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바람의 길을 따라 모두가 한번 갯가 쪽을 바라보았답니다. 먼 검은 바다 위에 어쩐지 은빛 한 줄기가 잠깐 반짝 빛난 것 같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은빛이었는지 그저 햇살에 부서진 물빛이었는지는 누구도 분명하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세월은 또 흘렀지요. 두칠이의 머리에도 어느덧 흰 머리카락이 한두 가닥 섞이기 시작했고 3월 내의 양볼에도 작은 주름이 자리를 잡았으며 두 아이는 어엿한 청년과 처녀가 되었답니다. 큰아이는 두칠이를 따라 개또가미를 익혔고 작은 아이는 어머니를 닮아 마을의 손짓을 가장 잘 짚어내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었지요. 두칠이는 개또감으로써 마을의 모든 일을 보살폈습니다. 어성계의 장부는 늘 마을 회관에 펼쳐져 있었고 가난한 어부집에 흉어가 들면 두칠이는 손짓 한 번으로 마을의 곡식을 풀어 그 집에 갖다 주었지요. 누구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두칠이의 마루에 와서 앉기만 하면 두칠이는 그 사람의 어깨를 한 번 다독이고 손짓으로 길을 내어주곤 했답니다. 두칠이의 손짓이 갯마을의 살림이었지요. 두칠이가 환갑이 다 되어 가던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그의 가을은 유난히 흉어였답니다. 청어도 멀리 빠져나가고 조기도 잘 들지 않고 갯벌의 백합조차도 그 굵기가 평년만 못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어렵게 한 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두칠이가 갯가에 나가보니 두칠이의 움막 마당 한가운데에 큼지막한 청어 한 두루미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두칠이는 두 눈을 한번 끔뻑였지요. 마당의 흙바닥에는 누군가 다녀간 흔적은 없었답니다. 다만 마당의 한쪽 흙에 길게 무언가 큰 것이 한번 미끄러져 지나간 자국이 가만히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두칠이는 가만히 그 자국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가슴속으로 한마디를 외쳤지요. 은비야, 너냐? 마당의 흙 자국 곁에 작고 흰 비늘 하나가 가만히 떨어져 있었답니다. 두칠이는 그 비늘을 손바닥에 곱게 올렸지요. 비늘이 호롱불 같은 것도 없는 새벽의 어스름 속에서도 어쩐지 잔잔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두칠이는 청어 한 두름을 마을의 가장 가난한 집에 한 마리씩 나누어 주었답니다. 이건 누가 두고 갔는가, 두칠이? 마을 사람들이 물으면 두칠이는 그저 갯가 쪽을 한번 손짓할 따름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손짓의 의미를 곧 알아챘습니다. 가만히 두 손을 모으고 갯가 쪽 검은 바다를 향해 짧게 절을 했지요. 흉어가 깊어가는 그 가을, 두칠이의 마당에는 가끔, 아주 가끔 청어 한 두루미 노루 한 마리가 갓 따낸 굴한 망태가 그렇게 누군가의 선물처럼 놓여 있곤 했습니다. 마당의 흙에는 늘 길고 긴 미끄러짐의 자국이 한 번씩 남아 있었고 그 곁에는 작은 흰 비늘이 한 조각 떨어져 있었지요. 두칠이는 그 모든 선물을 결코 혼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가장 어려운 집을 한 집 한 집 찾아가 그것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지요. 손짓 한 번이면 마을의 어부들이 어깨에 그 짐을 지어 두칠이를 따라 나섰답니다. 은비가 우리 마을을 지키고 있구나. 마을 노인들이 그렇게 말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의 겨울이었지요.
또 한 번 큰 폭풍이 갯마을을 휩쓸려 했습니다. 어성계의 어부들이 그날 새벽 청어대를 따라 멀리 나갔다가 갑작스레 들이친 짙은 안개와 바람을 맞아 갯가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갯가에 나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늙은 두치리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지요. 두치리는 두 눈을 가늘게 뜨고 검은 바다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한번 들어 갯가 한쪽을 가리켰지요. 그 자리는 평소에는 어부들이 잘 가지 않는 작은 모래톱 자리였습니다. 큰아이가 두치리의 손짓을 곧장 알아채고 횃불을 들고 그쪽으로 달려나갔지요. 마을의 청장년 몇 사람이 큰아이를 뒤따랐답니다. 그 모래톱 자리에 검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어성계의 배. 두 척이 무언가의 인도를 받은 듯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배 옆에서 어쩐지 은빛 줄기 하나가 안개를 가르며 길게 미끄러져 가는 것이 어부들의 눈에 어렴풋이 보였다지요. 배가 갯가에 닿자 어부들은 무릎이 후들거려 흙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답니다. 그중 가장 늙은 어부 한 명이 두 손을 모으고는 검은 바다를 향해 큰 절을 올렸지요. 상구는 산을 다스린다고 하더니 우리 갯마을에는 해군이 있구나. 은비님 만세. 그 외침이 갯가 가득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 모두가 따라서 두 손을 모았답니다. 두치리는 그 한가운데에서 가만히 갯가 쪽 검은 바다를 향해 두 손을 모았지요. 입은 여전히 다물려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그 한마디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은비야, 잘 지내고 있구나. 잘 지내고 있구나. 검은 바다 위에서 어쩐지 은빛 한 줄기가 길게 한 번 더 안녕을 보냈지요. 두치리가 이른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갯마을의 갯바람이 어쩐지 그 어느 가을보다 부드럽던 그날 늙은 두치리는 마루에 앉아 갯가 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곁에는 늙은 사멀내가 앉아 두치리의 야윈 어깨에 헌무명 저고리를 한 벌 더 둘러주었습니다. 두치리 자네, 갯바람이 좀 차네. 안으로 드시지요. 두치리는 손짓으로 가만히 사양했답니다. 그러더니 한 손을 들어 갯가 쪽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 가슴팍을 두 번 두드렸지요. 사멀내가 그 손짓의 뜻을 알아채고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그분이 보이시는가? 두치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검은 바다 멀리 갯바람에 잔주름 잡힌 그 검은 물결 한가운데에 어쩐지 은빛 한 줄기가 가만히 잔잔히 빛나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두치리는 그 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그날 저녁 두치리는 마을 사람들을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손짓 한 번이면 갯마을 사람들 모두가 두치리의 마당에 모이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있었지요. 두치리는 마루에 앉아 큰아이를 곁으로 부르고는 손짓으로 가만히 무어라 일렀답니다. 큰아이가 그 손짓을 풀어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지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갯도감의 자리를 내려놓겠다 하십니다. 새 갯도감으로 큰아들인 저 또는 마을이 합의하는 누구든 그 자리를 있게 해달라 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하십니다. 마을 사람들이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갯도감의 첫째 도리는 정직이고 둘째 도리는 공정이고 셋째 도리는 너그러움이라 하십니다. 어성계의 장부는 늘 마을 회관에 펼쳐두어 누구든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가난한 어부의 몫을 결단코 떼지 말 것이며 잘못한 사람을 쫓아내기보다 그 사람에게 가장 험한 일을 맡겨 그 마음을 닫게 하라 하십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 손을 모으고 그 말씀을 새겼지요. 큰아이가 한 번 더 두치리의 손짓을 풀어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새겨두라 하십니다. 사람의 말이 없어도 사람의 마음은 통하고 사람의 마음이 통하면 짐승의 마음도 통한다고요. 짐승의 마음이 통하면 바다의 마음까지도 통한다고요. 마당이 깊은 침묵에 잠겼지요. 그 침묵이 어찌나 깊고 따뜻하던지 누구도 그 침묵을 함부로 깨고 싶어 하지 않았답니다. 새 개또감으로 두치리의 큰아들이 청거되었습니다. 막봉이의 자손도 늙은 봉사 영감의 손자도 마을의 어른들도 모두 한 목소리로 큰아들을 청했지요. 큰아들은 무릎을 꿇고 그 자리를 받았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약속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두칠이 어른이 살아계시는 한 이 마을의 진짜 개또감은 두칠이 어른이시다. 다시 한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보름밤 두칠이는 마루에 가만히 누워 있었지요. 곁에는 사멀레가 두칠이의 야윈 손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답니다. 두 아이와 손주들이 마루 한쪽에 둘러앉아 두칠이의 평온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두칠이는 두 눈을 천천히 떴다, 천천히 감았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가만히 들어 갯가 쪽을 한번 가리켰지요. 큰아들이 그 손짓을 알아채고 두칠이의 마루를 갯가 쪽으로 향하게 들어 옮겼답니다. 보름달이 검은 바다 위에 그 큰 얼굴을 걸어놓고 그 빛이 갯가 가득 부드러운 은빛으로 흐르고 있었지요. 두칠이의 두 눈이 그 은빛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바다 위에서 무언가 은빛줄기 하나가 천천히 천천히 갯가 쪽으로 미끄러져 다가오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 누구도 그 광경을 막지 않았답니다. 누구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고 누구도 횃불을 들지 않았지요. 다만 모두가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그 은빛 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은비였지요.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 그 은빛 비늘이 어쩐지 더 깊어지고 그 큰 두 눈이 어쩐지 더 잔잔해진 그러나 그 까만 눈동자만큼은 옛날의 그 작은 새끼 그대로인 늙은 흰 구렁이가 갯가의 마른 자리로 천천히 천천히 미끄러져 올라왔답니다. 은비는 두칠이의 마루 곁에 그 큰 머리를 가만히 놓았지요. 두칠이가 가는 손을 들어 그 큰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옛날 폭풍의 바다 위에서 그랬던 것처럼, 옛날 들보 위에서 그랬던 것처럼, 옛날 처음 갯벌의 그물에서 풀려나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은비가 그 까만 두 눈을 한번 깜빡이고는 두칠이의 야윈 손바닥을 작은 혀로 쓱, 쓱, 쓱 핥았답니다. 두칠이의 입가에 어쩐지 한 줄기 미소가 한번 어렸지요. 그러더니 두칠이의 두 눈이 천천히 천천히 감겼습니다. 가는 숨이 한 번, 두 번, 세 번 새어나가더니 마지막 숨이 부드러운 갯바람 한 자락에 실려 은빛 비늘 위로 흩어졌지요. 사멀레가 두칠이의 손을 두 손으로 더 꼭 쥐고는 가만히 작게 흐느꼈답니다. 은비는 그 자리에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그 큰 머리를 두칠이의 마루 곁에 놓고 가만히 가만히 마지막 인사를 했지요. 이윽고 은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답니다. 보름달의 그 큰 얼굴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다시 검은 바다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은비의 그 길고 긴 몸이 갯벌의 마른 자리에서 검은 바닷물 쪽으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미끄러져 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두 손을 모으고 그 은빛 줄기의 뒷모습을 가만히 배웅했습니다. 검은 바다의 다다른 은비는 그 큰 머리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름달을 향해 들어 올렸답니다. 그러자 정말로 어떻게 된 일이었는지 마을 사람들은 그날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았지요.
은비의 그 길고 긴 몸이 보름달의 빛을 받아 더 길고 더 굵고 더 영롱해지더니 어느 한순간 그 은빛이 한번 크게 일렁였습니다. 그러더니 은비는 마을 사람들이 그 옛날 갯마을 노인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그대로 검은 바다 위로 길게 솟구쳐 보름달 쪽으로 휘 사라졌지요. 용이 되어 승천했다고들 마을 사람들은 그 뒷날 말했답니다. 또 어떤 이는 그저 깊은 바닷속으로 돌아갔을 뿐이라고도 했지요. 그러나 무엇이 진실이든 마을 사람들의 가슴 한구석에는 그날 밤에 그 은빛 줄기가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두치리의 무덤은 갯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모셔졌지요. 무덤 곁에는 작은 비석이 하나 세워졌답니다. 비석에는 두치리의 큰아들이 손수 새긴 글씨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두치리가 있다. 두치리는 평생 말이 없었으나 마을의 모든 마음을 들었다. 두치리에게는 은비가 있었다. 은비는 평생 흉물로 오해받았으나 마을의 모든 사람을 살렸다. 사람의 입이 있어야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 있어야 진실이 드러난다.